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2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음, 카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번 기말고사는 우리 반은 6월 27일 토요일에 다음 주 토요일이죠. 그렇죠? 6월 27일 토요일에 기말고사 보고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업하고 다음 주도 그 7월에 보는 시험, 7월 29일부터 쌀쌀 보는 시험을 27일에 보니까 다음 주에도 수업은 있을 거예요. 수업도 하고 시험도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1절은 외국어 교수 학습 방법의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6.1절은 우리 6장에서는 외국어 교수 용어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각 교수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 지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1절은 6.1절은 외국어 교수 학습 방법의 선정이고요. 6.1.1은 외국어 교수 이론의 적용입니다. 외국어 교수 이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문법 번역식 교수법, 뭐 의사소통 교수법 그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교수 이론인데 그러니까 무슨 교수법 하는 그런 것들이 교수 이론인데 그것들과 이제 교수 학습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교수법들을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 각 교수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외국어 교수 이론이 언어 교수 이론이란 과목을 듣게 되면 그 이론적인 교수법들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게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볍게 그것과의 연관성, 그 교수 이론들의 적용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 방법론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은 교수 요목을 통해서 교수 학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교수 학습의 효율성과 투명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걸 보면 먼저 교수 학습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은 그걸 보는 건 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는 것인데요. 실용적인 관점에서 시간과 그리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이며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두 개 다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이고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이고요. 그리고 교수 측면에서 보면 학습 과정 통제가 용이하고 그래서 또 그것이 경제적이고 과정을 통제하는 게 용이하냐 안 하냐 쉬우냐 어려우냐 이걸로도 경제적이다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실 상황에서 준비된 교수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의 투명성이라는 관점은요. 교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에게 무엇을 학습해야 할 것인지 또 분명하게 투명한 거는 교사에게도 학습자에게도 두 개 다 투명하다는 단어는 아시죠? 그래서 그 투명성이라는 개념이 어느 일방향 쪽에서의 투명성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습자에게도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엇이 교사라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학습자라면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방법론적인 면을 살펴보면 교사에 사용되는 교수에 사용되는 가르치는 일, 교수에 사용되는 연습과 절차에 내재된 원리와 그리고 신념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어 기능에 대한 본질이나 언어 기능을 교수하는 데 필요한 절차, 그리고 교환과 교재의 준비라든지 교환은 이제 수업을 요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수업 교실을 구성하는 거고 교재는 이제 책이 되는 거죠. 교환과 교재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교수 방법에 대한 평가와 비교 연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근 이론인데요. 접근 이론으로는 언어와 학습의 본질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와 학습의 본질에 관한 이론을요. 그러니까 설계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교수 학습의 활동,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절차로는 수업 기술과 절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기술하고 어떻게 해갈 건지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어 지도 방법은 교육 목표의 도달을 위한 수단이므로 학생들의 연령, 나이, 학생의 나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학습자의 지적인 수준, 그리고 학습 상황을 고려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수업의 계획이라든지 수업의 도입, 전개, 그리고 수업의 평가 그런 것들에 관한 종합적인 배려와 내용의 선정, 그리고 평가에서 타당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지도 방법에서.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위엔 지도 방법이었고 지금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교수 학습 방법에는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문법 번역식 방법하고 구조주의적인 교수법과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중시하는 지도 방법, 그리고 상호작용 중심의 지도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도 방법들이 있지만 학습자에 적합한 절충식 방법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1.2는 각각의 교수법들하고 그 교수법하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에요. 이건 우리 과목이 교육 과정과 교수 요목 설계잖아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교수법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교수법이 주가 아니라서 각 교수법의 특징들이나 간략한 그 효과나 이런 것들만이 제시가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이런 건 교수학습, 언어 교수 이론에서 각각의 교수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 실제 교실에 연관되는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과목은 이제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론들이 이 교육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 정도를 여기에서는 교수법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수법에 따른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이제 우리 아주 익히 알고 있고, 어쩌면 이제 우리 중에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어렸을 때 그 언어 영어라든지 그런 언어 교육을 문법 번역식으로 공부한 분들도 많이 있죠. 30대나 뭐 20대나 이런 분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 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40대 후반이라든지 50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언어 교육을 문법 번역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문법 번역식에 대해 볼게요. 여기에서는 교사가 글 속에 포함된 문법 요소를 설명하고, 그리고 학습자는 이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글 속에 포함된 문법 요소를 설명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관용 영어이고 관용 어미는 어디에 붙고 이런 식으로 그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학습자는 교사의 설명을 듣고 적어서 암기하는 거. 교사는 설명하고 학습자는 암기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문법 번역식. 그래서 입력되는 내용은 문법 요소에서 근거를 가지고 요소에서 근거를 가지고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듣고 문법 규칙을 분석해서 문장과 글을 모국어 또는 목표어로 번역하는 것. 그러니까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기본적으로 목표와 학습자의 모 사이를 서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수업이 돼요. 그러니까 대응해 주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걸로. 이건 무슨 뜻이다 이렇게 대응해가는 번역 방식의 수업이고요. 읽기와 쓰기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잘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듣기나 말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물론 교수 이론에서 하셨겠지만 중세 시대에 라틴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문법 번역식을 배운 거죠. 그 라틴어를 배운 이유가 그 시대에 그 라틴어로 쓰여진 철학이나 문학이나 미학 뭐 이런 멋진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 고전을 향유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그러니까 말어 구어로서 사어가 된 라틴어를 학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어에서 이미 사어가 됐으니까 말하기랑 쓰기가 말하기하고 듣기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읽을 수 있고 가끔 쓸 수 있고 이러면 되는 거였죠. 다음 두 번째 교수법인데요. 교수법에 따른 교사와 학습자 역할에서 두 번째는 청화식 교수법. 이건 그 한국에서 부르기를 청화식이라고도 하고요. 청 듣다, 화 말하다 그렇죠. 청화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청각 구두식이라고 해요. 청각 구두 입 구식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어요. 녹음 테이프라든지 그 이거 옛날 그 이론이니까 녹음 테이프라 요즘은 이제 녹음 테이프는 여기서 MP3 같은 파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테이프나 그다음 시각적인 자료 그리고 어학 실습실 등을 이용해서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번역식도 어떻게 보면 교사 중심 교육이죠. 교사가 내용을 설명하고 그 주입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교사 중심인데 청화식도 조금은 교사 중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가 리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수업이거든요. 학습자들은 대화나 그리고 연습, 반복, 훈련, 문형암기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대화문학을 중심으로 회화체를 청각구두식은 어디에서 왔냐면 청각구두식 통화식은 아미 메소드라고도 해요. 군대식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그 유럽으로 그 군인을 이제 파견을 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안에 빨리 배워서 빨리 가서 서바이벌 그 현지어를 하게 하는 게 그 방법,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딱딱딱딱딱 배워서 있는 대로 뭐 헬로 그럼 헬로 이렇게 딱 대답하서 굿모닝 하면 굿모닝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다가 대화 연습, 반복, 운영 암기 그런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How are you? 그럼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딱 바로바로 대답하는 그런 세트를 말로 그 세트를 글로 읽고 쓰면 문법 번역인 거고 그 세트가 말로 되면 정하식이 되는 거죠. 문법 번역식과의 차이점은 문법 번역식에서는 문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정화식은 문법에 대한 설명보다는 문형으로 된 것을 대체 연습을 하면서 그대로 연습을 많이 해서 암기해버리는 그런 방식이에요. 다음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고 인기 있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인데요. 이것도 간단히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역할을 보면 과업에 근거한 언어 자료나 주제 중심의 교재를 이용하는 거고요. 주제 중심의 교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활동이나 정보 공유, 의미 협상, 상호작용을 하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의사소통에서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활동, 실제로 이거 뭐예요 하면 휴대폰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하고 정보 그리고 의미도 협상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습자가 정말 이렇게 실제로 의미적으로 주고받아지는 그런 거죠. 학습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과업과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의사소통이 절대 교재가 없는 게 아니라 간혹 그럴 수도 아니면 어떤 교재가 있는데 필요한 기능만 뽑아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런 의사소통에 해당이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학습자에게 필요한 주제부터 골라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 다음은 전신 반응 교수법입니다. 전신 반응 교수법과 역할을 보면 전신 반응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전신으로 반응하는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어휘학습과 유창동, 신장에 중점을 두어서 문장 단위의 명령문을 듣고 응답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밥, 커피 이런 게 아니라 커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 명령문을 듣고 커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를 듣고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앉고 이런 그런 방식입니다.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말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일어나세요 하면 탁 일어나고 앉으세요 하면 앉고 이렇게 그런 거고요.
처음에는 목소리, 행동, 몸짓 등을 사용하며 기본 독해 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보조 자료를 이용해서 과업과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음 침묵식 교수법인데요. 침묵은 말 그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침묵하는 거예요. 보면 어떤 것이냐면 문법적인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화된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 등급이 나누어진 그리고 교재는 색깔 차트나 어휘 차트, 떼기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업 교구로서 차트라든지 이런 막대, 파란색, 빨간색 이런 막대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과업은 교사의 명령에 응답하고 문답 활동을 하고 교사의 모범이나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냥 색깔 차트를 가지고 탕탕탕탕탕탕 교사가 찍으면 그걸 가지고 따라해서 뭐 해요? 학교에 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그야말로 교사가 말로 하지 않고 차트를 탕탕 치면서 얘기하면 학습자만이 반응하고 잘했으면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도만 하는 거예요. 다음은 상담식 교수법과 역할 분담인데요. 일정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교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특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 과정과 언어 발달 5단계는 인지적 과업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갈등, 이게 정서적인 거죠. 정의적인 거, 갈등 해결과 가치의 실현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담식은 그래서 여기 상담식에서 1단계, 2단계, 아까 5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1단계는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기처럼 언어를 아는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고 2단계는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하려고 하는 시기로서 이미 그, 그 간단한 말을 사용해서 그 간단한 말을 사용해 봄으로써 자기 확신과 독립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전에 사전에 학습해서 뭐 듣거나 학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간단한 말들을 사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와 비슷한 걸로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런 간단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확신과 독립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단계로 목표를 듣고 바로 이해하려고 하고 불필요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4단계에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고 학습자가 서투르지만 독자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독립단계로서 다른 학습자들의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원래 교사가 상담자 역할을 했는데 동료 아니면 후배 학습자의 상담자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학습자의 과업은 집단활동, 번역, 녹음, 전사, 반성, 관찰, 청취, 대화 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교사는 학습자들이 주제 중심으로 토의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과업을 통해서 교수 요목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연교수법인데요. 여기에서는 미리 제작된 교재보다는 교실에 있는 실물이나 실제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학습자들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중심의 습득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급과 중급 학습자에 따라서 의사소통 기술을 달리해서 과업과 활동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 형태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교사가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을 하고요. 이해 가능한 입력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의미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사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학습자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암시 교수법은 그 암시는 그야말로 수리수리 마술이 되는 거죠. 그쵸?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안다. 이거 교재나 테이프, 음악을 사용해서 활동을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전개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대화문으로 제작되어서 어휘와 문법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이완 상태를 유지하면서 모방 연습, 문답 연습, 역할놀이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이라고 해요. 보통 문법 번역을. 전통적인 문법 번역식 교수법, 그리고 상황적 언어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이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에 문법 번역식, 상황적, 청화식 이런 교수법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법을 익히고 언어 그리고 문법을 익히고 교사의 설명과 학습자의 암기 그리고 훈련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보 단계에서 음성 언어를 정확하게 익히는 데에 목표를 두고 청각 자료를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시청각 자료나 기구를 활용하고 도움 자료를 사용해서 듣기 훈련을 한다든지 반복 연습을 하고 모방 훈련을 하고 대치 연습 이렇게 바꾸는 거죠. 대치 연습 그리고 문답 활동, 오류 수정 활동 등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신 반응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암시 교수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인지주의적인 접근 이론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이 전신 반응이나 침묵이나 암시 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개발되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어는 학습에 의한 내재화가 아니라 모국어처럼 습득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센이 말하는 외국어 습득이라는 것은 목표로 유의미한 상호작용과 언어 형태보다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자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가설이 해당됩니다. 크라센이 말한 외국어 습득 이론이라는 건 목표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언어 형태보다는 의미를 중심, 전달하는 내용과 의미 중심, 자연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중간 언어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 언어 가설은 학습자의 오류는 발달 단계에서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중간 언어라는 게 뭐냐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 학습자만이 생기는 것 그런 것들. 조금 뭐 오래되긴 했는데 중국에서 한 3-4년 전에 유행했던 뭐 팅부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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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던 것들도 한국어에서 습니다가 있네. 뭐 어쩌고저쩌고 다요 뭐 간다요 먹다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사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어는 어미가 변하는데 중국어는 안 변하니까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간다요 먹다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가다요 먹다요를. 그런 것들이 일단 그 가요 먹어요로 가는 중간 언어라고 보는 거죠. 유창한 목표화자가 되는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서 중간에 생기는 잠시 머물러 가는 언어.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화석화가 되면 오류로 남아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교사는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오류 수정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권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자 중심 교수 방법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협동적 학습 활동하고 적극적 참여로 교사의 오류 수정 없이 목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신반응 교수법의 경우 아까 이제 앞에 전신반응 나왔었는데 전신반응 교수법에서 법은 어떻게 관련이 지어지냐 하면 신체적 행동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습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 발달 심리학, 인본주의 교수법 등이 여기 전신 반응에 이제 녹아있는 그런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행동, 일어서 하면 딱 일어서고 앉아, 앉고, 이리 와 하면 오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이것은 왜 여기에 인본주의적인 게 들어갔냐면
인간의 그 인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처음 배워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뭐 일어나세요 그러면 왜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소영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까지는 바로 말까지 하기 너무 힘들 것이다. 학습자는. 그래서 일단은 교사가 말을 하면 학습자가 행동을 하면서 오늘 배운 게 뭔가 이렇게 따라 하다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익혀지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 그래서 언어의 표현보다는 이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듣고 이해하고 그 글의 경우라면 쓰는 것보다 읽는 게 쉽고 말의 경우라면 말하기보다는 듣기가 쉽고 이런 것들이죠. 모국어 습득과 같은 자연스러운 절차를 말하고요. 그다음 불안감 없이 습득하는 것을. 뭐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 게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대답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스트레스를 좀 없애주는 거죠. 목표의 문법 구조와 어휘를 명령형으로 제시해서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침묵식 교수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외국어에 습득되지 않고 외국어는 습득되지 않고 학습을 통해서 원어민 화자의 유창도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서 그 통해서 도달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고 교사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침묵이니까 침묵식 교사가 침묵하는 거야. 학생이 침묵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발견적인 거. 발견학습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고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이런 거니까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와 그러니까 뭐 채색 차트 아까 앞에도 나왔었죠. 채색 차트나 같은 그런 도구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단어의 구조와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창조력, 흥미 유발, 자발적 학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신 반응 교습법과는 좀 달리 표현의 역점을 두고 전신 반응은 표현보다는 이해의 역점을 뒀죠. 여기는 표현의 역점을 두며 외국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된다고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관점입니다. 암기복 교수법의 역할인데요. 요가와 소련 심리학, 소련 러시아죠. 그렇죠? 러시아의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요. 의식과 집중력으로 생감을 기르고 음악과 리듬 등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영어 학습을 하도록 하는 교수법. 이건 영어 학습만이 아니라 언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만드는 그 단계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 영어 학습이라는 거가 이제 그제 나온 거고요. 빠른 시일에 안에 상급 단계, 그러니까 그 고급 단계의 대화 기술 습득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각자 설정한 방대한 양의 어휘 습득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암기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가르치는 데 목적. 나는 암시교수법을 적용한 2단계 교수 요목 과정이 있는데요. 2단계 교수 요목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 과정은 문법과 어휘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제작된 대화문의 모방, 따라하는 거죠. 그 문답, 질의응답, 그다음 독해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그 구성을 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대화문에 근거한 새로운 결합, 그리고 표현의 단계로서 학생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낭독한 교재의 내용에 응답하고 역할극을 통해서 외국어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그다음 다는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 방법. 네,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첫 번째는 교사 중심의 교수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지도 방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최종 목적은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사회 언어학적 측면을 고려해서 교실에서도 의사소통 활동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상담시, 의사소통 중심, 시청각, 연적 이렇게
네 가지 교수법이 일단 대표적인 상호작용 중심의 교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수법은 나중에 교수법 공부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많은 교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교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교사 중심 교수법, 뭐 상호작용 중심 교수법이요. 그래서 학습자에 필요한 요구에 맞는 의사소통 기능과 의미 범주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수 요목을 만들어서 교수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사회화를 목표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해서 유의적인 연습과 의사소통 활동, 게임,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 등을 통해 외국어를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상담식, 의사소통, 시청각, 다양교수법들, 각각 교수법들에 따른 그 역할 분담을 보면 먼저 상담식 교수법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했고요. 교실 수업 절차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교사는 단지 목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단지 목표를 아는 사람일 뿐이고 학생의 상담자 역할, 그리고 협조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재 사용 없이 학습자들이 스스로 집단 활동을 통해서 그 화제와 주제를 만들어가는 이게 나중에 공동체 언어학습법이라고도 해요. 상담식 교수법이. 그래서 이제 교재 없이 학습자가 서로 학습자끼리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이해 안 될 텐데 학습자끼리 자기 모국어로 학습자 모국어로 우리 뭐 공부 너 뭐 좋아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제를 정하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게 뭐 한국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 선생님이 한국어로 딱 가르쳐주면 그 쓰고 그다음에 또 학습자끼리 어떻게 대화 구성할까? 주말에 뭐 할까?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또 이제 선생님 주말에 뭐해요가 뭐예요? 번역해 주는 거예요. 조력자로. 그런 식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에요. 상호작용 중심에서 세 번째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고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의사소통 기능과 의미에 근거해서 과업과 주제 중심으로 교수 용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내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문법 지식보다는 의사소통의 유창성을 강조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토대로 교수 요목을 설계하는데요. 의사소통 이전 활동 단계와 의사소통 활동 단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 학습 내용을 학교 밖에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언어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나 TV 등 미디어를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요. 단어나 문장의 지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시적 의미를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담화 차원의 통일성이나 응집성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표를 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해야 되고요. 상호 의존적인 학습자끼리 서로서로 의존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되고, 여기에서 학생과 학생 간, 그 다음에 학생과 활동 간, 그래서 과업 간의 의사소통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보게 다음 시청각 교수법에서의 역할인데요. 청화식 교수법의 원리에 근거를 해서 청화식은 청각구두식이죠. 교수법의 원리에 근거를 해서 언어 자료를 제작하는데 음성 자료와 시각 자료와 시청각 자료 음성, 소리만 있는 자료, 시각 자료, 눈으로만 보는 자료, 그림 카드 같이 시청각 자료는 이제 영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교수 자료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은 음성만으로 이해시키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사물, 행동, 영화, 비디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공학적 교수 자료나 보조 자료를 이용하면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의 적절성 판단이 용이하다,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법은 교사와 학습자,
청각 발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외국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다음은 자연적 교수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언어 습득 이론을 적용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보다는 자연적인 습득, 기술과 절차보다는 이론, 학습보다는 자연 습득, 기술 절차보다는 이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연교수법이 뭐 실제 교육에 많이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이론에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학습자의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을 제공해서 많은 어휘를 알게 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고 정의적 여과를 낮추기 위해서 불안감도 안 주고 감정의 간섭, 정의적 여과는 감정의 간섭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적인 여과를 낮추기 위해서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게 되고요. 언어 입력이 좀 흥미로워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절차는 없지만 듣기와 읽기에 초점을 두어서 지도하면 저절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학습 활동이 실생활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물 교재나 그 실물의 그림, 지도, 광고문, 게임 등을 교재로 활용해서 실질적인 의사소통 활동이 되도록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수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6.2장인데요. 6.2절이에요. 교재에서는 280페이지고요. 여기에서는 구조, 학습 중심의 교수 용어. 이제 구조, 학습 중심의 교수 용어이고, 이제 이 분야에서 또 이제 그 각각의 교수 이론들과 이 구조학습 중심의 교수 용어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6장은 지금 계속 그 각각의 그 교수법들과 이 교수 용어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는 거죠. 교수목 선정이나 그런 구성을 짜는데, 그래서 6.2절의 첫 번째는 청화식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에서도 다시 이제 청화식 교수법과 이제 다른 걸로 나누어지는데, 청화식 교수법은 기계적인 습관 형성 과정이 기본 모토입니다. 청화식은 그러니까 청각 구두식이나 그러니까 그 아미 메소드 군대 교수법이라고 해서 바로 배우면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딱 나가게 하는 세트를 가르치는 그 방식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테이프나 교사의 발음이나 아니면 CD 같은 테이프를 들려주고 그대로 따라하기를 100만 번 해서 그 원어민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서 똑같은 발음 땡 하면 땅 하고 나오는 그런 식의 방법이니까 기계적인 습관 형성입니다. 그래서 문자보다는 음성 언어, 그리고 언어 규칙의 일반화와 식별을 통한 유추로 교수 용어를 설계하게. 음성 언어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순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을 수 있고, 해야 말할 수 있고, 듣고 말하고, 그리고 읽을 수 있어야 쓸 수 있고 이런 식의 순서가 되죠. 입문 단계에서는 문자로 된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교사의 음성이 녹음된 언어 자료를 듣고 모방하고 그리고 암기 훈련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교재에는 학생들의 반복 연습, 그다음 굴절형 연습은 이제 어미 변화 이런 거죠. 어미 변화 같은 것, 연결어미라든지 종결어미 같은. 그다음 대치 연습, 이제 바꿔놓는 연습이에요. 커피 뭐 마시고 싶어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뭐 마시고 싶어요. 주스 마시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재진술, 이렇게 다시 말하기는 완성, 변형 연습, 통합 연습, 응답 훈련 등의 필요한 자료가 그 교재로서 제시. 성화식 교재는 원어민의 말을 과학적,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대화문 자료랑 난이도에 따라 단원을 배열을 했고요. 그 단원별 문형 연습과 그리고 그 훈련, 그리고 구두로 익혀서 암기된 어휘와 구문을 사용해서 읽기나 쓰기 활동을 제시하겠다. 듣기와 말하기로 이렇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읽기와 쓰기가 제공이 되는 거죠.
청아식 교수법에 이제 그게 발달을 해서 초단파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초단파 교수법. 그래서 뭐 사실 보통은 청아식 교수법이라는 큰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데 초단파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청아식 교수법에서 이제 발달을 했어요. 그 초기에 언어 구조를 익히고 점차 의사소통 연습으로 발전하는 교수 요목 구성. 그래서 교수 요목이 극히 짧은 주기, 아주 짧은 사이클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각 주기는 한 가지 구조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그 각 주기는 M파스와 C파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파스는 모방과 조작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암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M1에서 M4까지의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C파스는 연결된 대화와 의사소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연결된 대화와 의사소통. 그래서 초단파 교수법에 적용되는 교수 요목은 정규적인 주기 외에 일정한 간격으로 실생활과 유사한 상황과 그리고 토론 주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은 이미 배운 구문과 어휘를 사용해서 주어진 상황이나 화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6.2.2는 전신 반응 교수법입니다. 이제 오늘 벌써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이제 그 상황 중심이냐, 뭐 교사 중심이냐 이런 데서도 계속 나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구조 중심 교수 용목에서 전신 반응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 반응 교수법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은 왜 나오냐면 여기에서 문형을 스타일이 있잖아요. N 은는 N입니까? N 은는 N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구조들이 먼저 놓고 거기에다가 놓고 틀에 맞춰서 대치 연습을 하거나 반복 연습을 하거나 따라하게 모방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주의 언어학과 발달 심리학, 점차적으로 점진해서 발달하는 그 인본주의 교수법 이런 것들이 이 전신반응 교수법의 이론적인 바탕과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두뇌의 양극화 기능을 고려했고요. 여기에서는 좌뇌 편중을 지향하고 우뇌를 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두뇌 양극화 양쪽을 다 사용하는 그런 거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양극화한다는 것도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모국어 습득과 같이 표현보다는 이해 먼저 하고 말하기보다 듣기 먼저.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 습득을 보면,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을 보면 일단 1년 동안 듣기만 하죠.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이 뭐 예쁘다 예쁘다 하는 듣기만 하잖아요. 울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이해 먼저 한다는 거. 그런보다는 목표로 명령해서 신체를 반응하는. 그래서 잘 듣고 이해하면 반응을 하는 거죠. 일어서세요. 뭔 소리지? 아, 일어서기만 하면 돼. 교재는 문법과 어휘 기준으로 문장 단위를 구성하고요. 형태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게 되고요. 이거 오타예요, 지금요. 일상생활 소재를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런 것들을 신체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완전 고급이라면 쉽지는 않잖아요. 일상생활 소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행동으로 반응하는 명령, 그리고 두세 가지의 행동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명령, 더 복잡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교사의 목소리, 행동, 몸짓을 이용해서 활동한 후에 교실에 있는 사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림이나 실물, 슬라이드, 단어, 차트 그런 보조자료를 활용하고요. 교수 절차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듣고 일과 행동을 수행합니다. 그 대화는 상당 기간 이후부터 가능하게 되고요. 이해력 중심, 압박감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 수업으로 언어 입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친묵식 교수법에서의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묵식 교수법에 있어서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어는 습득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보다는 이제 표현, 그리고 반복 훈련 학습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의 교수 매체는 피델 차트라든지 막대, 발음 차트를 이용한
정확한 발음을 이제 침문식 교수법의 맨 초기 단계라는 건 기초, 초급 단계, 아주 초급 단계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피들 차트나 막대 발음 차트 같은 걸 이용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한참 갖게 돼요. 여기 말하는 피델 차트, 막대 발음 차트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이용되느냐 보면, 먼저 피델 차트는 목표의 모음과 자음을 색깔 코드로 나타낸 차트입니다. 목표의 모음과 자음을 색깔로, 빨간색은 모음, 파란색은 자음, 이런 식으로 차트입니다. 그래서 벽에 이렇게 걸어두고요, 무슨 도표처럼 걸어놓고 학생들이 발음을 기억하도록, 각 색깔은 문자와 철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을 대신하기 때문에 발음 기호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느 발음은 뭐 파란색, 뭐 느 발으면 하늘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어 놓죠. 그다음 막대는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이렇게 한 1cm, 1cm면 너무 작은 건데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10cm 이렇게 조그만 막대. 그래서 나무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막대는 색깔, 숫자, 크기의 비교, 그다음에 사람, 지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어나 구문의 의미를, 구문과 그 의미를 바로 연결하는 교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만한 조그만 조각들을 딱딱딱딱 붙여놓고 뭐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이렇게 말을 만들 수도 있게. 굉장히 번거롭고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교수 방법이에요. 지금식이 너무 재료 준비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교사가 그 말도 하지 않고 그 반을 이끌어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일단 발음 차트는 다음과 모음을 산만하게 제시한 차트로 다음과 모음을 대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 차트를 만들 수 있고, 철자와 음이 일치하지 않는 언어에서는 발음 기호를 사용해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휘 차트는 500에서 800개 단어를 활용해서 어휘 차트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문법 항목과 이게 그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막대나 차트 같은 걸 이용한다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교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문법 항목과 관련된 어휘로 조직적, 구조적 교수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휘는 일상생활 어휘,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고급 어휘로 나누어서 초기에는 전치사나 수, 대명사,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그다음에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등 기능 어휘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문법 항목은 구조적으로 복잡성에 따라서, 이렇게 문법 항목 구조적인 복잡성에 따라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복수형, 그다음 숫자, 전치사 등도 초기에 도입하고, 그다음 발음 연습 후 문형 구조, 그리고 어휘 등을 연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무식 교수법에서의 기본적인 이제 관점은, 침무식 교수법의 기본 관점은 학습자가 한 번 들은 말을 직접 여러 가지 발음을 해보고 의미나 형태, 기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해서 발견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해야지만 그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숙달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침무식 교수법의 관점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물체를 사용해야 학습에 도움이 돼, 막대나 차트 같은 문제를 제시해서 이를 해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침묵식 교수법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절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 요목. 의사소통 중심 교수 요목이에요. 먼저 6.3.1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인데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요. 의사소통 기능과 의미에 근거해서 과업과 주제 중심으로 교수 요목을 설계합니다. 의사소통 기능과 의미에 근거를 두고 과제를 중심으로 교수 요목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1971년에서 14년쯤에 활발하게 연구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1976년 이후에는 영국이나 스페인, 독일, 이태리 등 유럽에서 성인용 영어인 트레솔드 레벨 잉글리시 1980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의사소통 중심 교수 요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방해서 다양한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 교수법의 이제 중심이 되겠죠. 교재 내용이 학습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조 문법 지식보다는 유창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사소통이니까. 그래서 유창성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의사소통 이전 단계와 의사소통 활동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이전 활동 단계에서는 언어 형태를 익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유사한 상황을 만들거나 상황을 말해주고 이를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활동 단계에서는 언어 형태에 역점을 두지 않고 적절한 언어 형태를 선택해서 유창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역할극을 통해서 실제 의사소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사는 학생들에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상호 의존적인 학습을 유도하고요. 학생과 활동, 과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그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교사는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문법 범주의 분류를 기술문법과 달리 볼 수 있는데요. 뭐 억양이나 개념, 정보, 감정, 정서, 태도, 단어의 의미 이런 기준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억양, 개념, 정보, 감정 정서적인, 태도적인, 그리고 담화의 의미적인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문법 범주라는 것을. 억양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어서 강세와 음조의 특성을 알도록 합니다. 억양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기도 하죠. 언어라는 게. 문법은 단어와 구, 그리고 절 단위의 개념 유형이고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표현되는 정보나 그리고 사실, 신념의 유형을 나타내고요. 발화로 표현되는 법이라든지 감정, 태도의 유형, 담아가는 의미 유형 등이 문법으로 부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교재는 구조주의에 근거해서 주제나 과제, 연습 문제를 등급화하고 게임, 역할극, 모의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과업 중심 의사활동 활동을 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고요. 표지판이나 광고문, 잡지, 신문 등의 실물 자료를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화제 중심 교재, 과업 중심 교재, 실물 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교재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문안이 제안한 교수 요목의 과업 제시 순서하고 에반스가의 화제 중심 교수 요목의 단계에 근거를 해서 교수 학습 활동을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건 과업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과업이라고 하면 뭐 물건 사기라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은 대화와 토론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현재 영어 교육의 추세는 기능과 의미 중심으로 구성된 교수 요목에 의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이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 요목을 도입하고 그리고 도입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한국도 의사소통인데 도입이 된 거죠.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한국 교육의 경우는 이 중에 한국이라는 개념 말고 한국어 교육의 개념은 그러니까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법 번역이나 청구하식 교수법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가르치는 기존의 계층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교육은 좀 이렇게 확산된 게 후발주자다 보니까 애초에 출발부터 의사소통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 교수 요목들이 있죠. 다음은 자연교수법의 교수 요목인데요. 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영어를 제2 언어로 가르치는데 적용한 교수 요목입니다. 그래서 습득과 학습의 타별화, 그리고 모니터에 의한 학습, 자연적 순서에 의한 언어 습득, 그리고 이해 가능한 언어 능력의 대부, 그리고 감정적인 것, 정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설들을 보면 습득과
습득과 학습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는 의식하지 않고도 습득되므로 의식적인 암기에 의한 학습과 구별되는 거죠. 습득. 제2 언어는 암기에 의한 학습보다는 습득 원리에 따라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 가설이에요. 모니터 가설은 문법 지식이나 문법 규칙의 암기만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없으며 문법 지식은 표현할 때 말이나 글이 정확한가를 점검하는 경우에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정의적 여과 가설인데요. 학습자는 동기가 부여되고 불안감이 없을 때 언어 습득이 잘 되고 소통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동기부여되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을 때 원만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자연적 교수에서 교사는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 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하고 흥미있는 언어 입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연적 순서 가설은요. 언어 습득은 자연적인 순서에 따르므로 학습자의 오류는 발달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발화 중에 오류의 수정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 주변에서부터 친숙하고 흥미있는 언어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오류를 교사가 즉시 수정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해서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것. 언어 입력 가설인데 다음은 언어 입력 가설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식 수준보다 약간 높은 언어 입력. 그러니까 플러스 원의 인풋이라고 해요. 그 습득 이론에서. 약간 높은 언어 입력. 그러니까 나는 뭐 학교와 뭐 병원과 우체국을 한다면 여기에 은행 하나 추가. 이런 식. 장소다. 이 3개 아는데 은행 하나 추가. 이런 식의 약간 높은 이제 수준이라는 플러스 원 인풋을 말해요. 높은 수준의 언어 입력을 제공하고 상황과 언어 외적인 정보나 상식으로 단서를 얻어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학습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평이하고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청각 교수법에서의 교수 요목입니다. 시청각 보고 시청각 교수법의 교수 요목입니다. 이 시청각 교수법이라는 건 청화식 교수 이론, 청각 듣고 말하는 따라하는 청화식 교수 이론과 유사해요. 시청각이니까 유사한 느낌이 있지만 음성 자료만이 아니라 시각 자료와 시청각 자료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교수 자료를 모두 이용한다는 점이 청화식 교수법은 듣고 말하고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뭐 시각 자료, 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 컴퓨터 활용 자료 그런 걸 모두 이용한다는 면이 있고요. 공학적 교수 자료와 보조 자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학적인 교수 자료와 보조 자료를 이용을 해서 대화자의 관계나 상황을 이해하고 언어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반복 듣기라든지 발음과 말하기 연습이 발음하고 말하기 연습이 쉽고 학생들이 성취하고 발화한 것이 정확한지 학생 스스로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그 시청각자료를 보고 내가 한 거 녹음해보면 또 그 녹음도 하니까 이렇게 내가 더 못했네? 이거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교재는 엄격한 순서로 구성된 녹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해진 딱 일정한 순서로 이제 구성돼서 녹화가 된 것이고 녹음한 자료를 제시하고요. 각 단원에는 연습해야 할 문법과 발음을 수록하게 됩니다. 문법과 발음을 연습해야 되는 걸 같이 수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습 문제의 순서는 요 통화식 교재의 제시 순서와 이제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수법의 적용에 필요한 교수명 원칙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의미론적 정보가 모호를 매개로 삼지 않고 시각적 매체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자료가 주된 교재이지만, 그러니까 시청각이니까 말하기 자료가 주된 교재이지만 학습 초기부터 문자 언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초기부터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문자도 같이 주는 거죠. 교재는 영화나 테이프, 그 녹음된 자료, 요즘은 이제 MP3 같은 게 되게 MP3나 MP4가 되는 거예요.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가 뭐 MP3, MP4 이런 식으로 좀 다 바뀌었죠. 교재에 있는 거라서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쓸까 말까 쓰긴 했지만 요거에 대치되는 건 MP3, MP4가 되겠죠. 받아쓰기용, 독서용, 장문용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그다음에 구조적 자료와 시각 자료를 동시에 이용함. 구조적인 자료하고 시각 자료를 동시에 이용함으로 상황의 적절한 의미를 이해하고 억양과 발음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그 6장의 그 언어 교수 이론하고 교육과정의 교수 요목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는 역할이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2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3주차에서 그 6.4와 5를 하고 14주차 영상에서 7장의 앞부분을 할 거예요. 7장의 맨 뒤에 이제 영어라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7장을 좀 정돈해서 제가 마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하기로 하신 부분이 그 어떤 국제통용의 앞부분, 연구 요약 부분. 그 부분을 그 과제로 드린 이유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뭐 이게 3차로 이제 새로 나올 때까지 그거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거나 문제를 만들거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은 앞부분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제로 하게 되고 우리 교재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일단 12주차 올렸고 13주차, 14주차도 이렇게 날짜 맞춰서 올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출첵도 이렇게 원래 날짜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날짜 한번 봐서 하나는 날짜 정해서 하나 더 하도록 해서 우리가 영상 수업은 14주차까지 제가 올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7월 며칠이었더라? 2일 목요일에 우리 원래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대면으로 드디어 마지막으로 얼굴 보자마자 헤어지는 그 시험을 대면으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